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ICT 기업인 네이버랩스 하정우 리더께서 인공지능 기술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네이버의 AI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네이버 하정우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인공지능 기술 쪽 트렌드 공유를 좀 드릴 거고, 이런 흘러가는 트렌드 모델을 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회사 소개를 드려야 제가 월급 값을 하는 거라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이버 자체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회사 처음 창립했을 때부터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전해 들었고요. 왜냐면 제가 2015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앞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전해 들었고, 지금은 일단 2011년에 라인이 일본에서 성공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꽤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2017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네이버 프랑스에서 현재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F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 그르노블에 있는 전 지럭스 유럽 연구소, AI 연구소를 인수를 해서 네이버랩스 유럽이라는 AI 연구소를 유럽에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홍콩과 기대, 아시아 탑 CS 분야 탑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네이버랑 홍콩과 기대가 함께 AI 랩을 조인트 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이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타이완 같은 경우가 라인의 주 마켓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개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희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도 꽤 인기 있는 서비스가 돼서 어느 정도 아주 뭐 글로벌 기업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계속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AI 연구 기술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친숙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트렌드는 일단 AI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 훈련이라는 거 개념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수능 초창기 본고사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정석, 수학하면 정석이었죠. 정석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수능 시험 공부를 좀 더 한다든가 본고사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프리트레인드라는 녀석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고, 그리고 나서 각자 사람들이, 각자 회사들이 필요한 어떤 문제나 태스크들에 적용을 하는 파인튠 구조를 AI 최근 딥러닝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백본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합니다. 이 백본이라는 녀석이 소위 말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는 고속도로 상에서 자동차를 디텍션하는 문제를 풀고 싶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모델 자체는 오브젝트 디텍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디텍션이 일어나는 헤드 부분을 제외하고 백본이라는 녀석은 이런 오브젝트 디텍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개인지 고양인지를 구분하는 분류 문제에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포즈를 예측하는 문제에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사람 얼굴 인식하는 문제도 쓸 수 있고, 심지어 최근에 가장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모델에서 사람의 얼굴 사진을 막 만들어내는 가짜 사람 만들어내는 모델에도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 백본 모델이 있는데, 이 백본 모델을 굉장히 잘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한 이슈로 연구 파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저런 쪽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학회 중에 하나는 ICML, 올해 ICML에 발표된 Efficient Nations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굉장히 좋은 백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좋은 백본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지네이션이라는 녀석이 나온 이후로 굉장히 제 녀석이 나오면서 이미지넷 1K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분류하는 AI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이미지 인식하는 태스크들, 사물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쪽 적용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저런 모델들을 사전 훈련된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최대한 성능을 좋은 성능의 백본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런 가장 아래쪽에 있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럴넷을 만드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뉴럴넷을 만드는 뉴럴넷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AI를 만드는 AI인 거죠. 구글 같은 경우가 이런 나스라고 얘기하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구글의 어떤 이런 이미지 인식 모델들은 거의 이런 AI가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인식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이런 사전 훈련 모델, 큰 사전 훈련 모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에 그 단어를 어떤 실수 벡터 공간상의 벡터로 표현하는 어떤 워드2백이라는 연구가 나온 이후로 쭉 여러 가지 역사를 이어오다가 작년 10월경에 벌트라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벌트가 엄청난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 관련된 태스크들, 문제들을 버트 하나로 거의 스코어를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버트라는 저 모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조금만 튜닝하면 거의 대부분의 AI 필드에 있는 자연어 처리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러면 저 버트 같은 큰 사전 훈련 모델을 어떻게 잘 학습시켜서 가지고 올 거냐 하는 연구들이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각자 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라바라는 저희 자체의 어떤 큰 자연어 처리를 위한 사전 훈련 모델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요. 셀프 어텐션이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계열, 뭐 LSTM이 됐든 GRU가 됐든 이런 RNN 계열의 모델들을 사용을 하다가 2017년에 셀프 어텐션이라는 방법이 어떤 모델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이제 저 셀프 어텐션을 굉장히 많이 쌓은 모델이 볼트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성능의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모두 다 뺄 수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 이 자연어 처리, 딥러닝 중심의 자연어 처리의 핵심 키워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셀프 어텐션을 쌓은 모델 중에 구글에서는 볼트를 밀고 있고 그리고 오픈 AI에서는 오픈 AI는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가 사제를 털어가지고 만든 약간 비영리 연구기관에 가까운 건데요. 요즘은 MS에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기서 만든 GPT-2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볼트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문서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 문장 하나만 입력으로 주면 그 문장의 내용과 문맥에 맞게 기사 같은 걸 아예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입력한 문장입니다. 내용은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 갔더니 알려지지 않는 계곡에 갔더니 유니콘 한 떼거리가 있고 이 유니콘들이 영어로 말을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이 GPT-2라는 모델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고 저렇고 하는 문법적으로도 맞고 뭔가 내용적으로도 그럴듯한 형태로 AI가 그냥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왔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이미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다시피 1940년대 나온 뉴럴넷이긴 하지만 이런 굉장히 큰 뉴럴넷을 학습시킬 수 있는 GPU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소위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가능해졌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혹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외에 한 가지 더가 바로 이 AI 커뮤니티의 공개 정책, 오픈 팔레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모두 아카이브라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논문을 자기가 연구한 연구 내용을 논문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간 논문들을 보고 혹은 공개해놓은 GitHub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 보면서 자기가 계속 다 돌려볼 수 있는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요구했던 부분들을 모두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터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금의 중국이 AI를 미국을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일정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을 넘은 수준이고요. 뒤늦게 출발했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는 어차피 다 오픈이 되니까 중국은 데이터 만드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용이하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거기서는 1억 명 중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1억 명은 좀 넘었구나. 100만 명 중에 한 사람만 뽑아도 그냥 수만 명이 그냥 잘하는 최고의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AI에 다 투자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기술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의 뉴럴 아키텍처 서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AI 모델을 사람이 쭉 계속 만들어 왔지만 AI 모델을 잘 만드는 부분은 나중에 가면은 이 AI 모델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값을 사람이 일일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체크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 소모적인 부분이 많고요. 이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찾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갈래는 새로운 모델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그 또한 AI한테 맡겨가지고 뉴럴넷 네가 알아서 찾아 하는 연구도 구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델 구조나 하이퍼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더 증강시킬 건지 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GPU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데 기본이라서 구글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GPU를 좀 덜 쓰면서 하는 연구 같은 것들이 학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MIT 같은 데. 그리고 그 외에 저희 회사나 카카오 같은 데서도 꽤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프리트레인드 모델, 사전훈련 모델, 500공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는 되게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큰 모델은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얘를 그냥 서비스에 넣어서 쓰자니 모델이 너무 커서 서버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쿼리를 넣을 때마다 이 큰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면 전기세를 더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잘 만든 모델을 굉장히 작게, 성능을 유지하면서 작게 만드는 부분이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좋은 모델을 굉장히 작고 실제적으로 만드는 쪽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데는 괜찮아요. 거기는 GPU도 많고 TPU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옹혹시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학 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영학 기법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현재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미래, 사실 미래라고 해도 제가 엄청 미래학자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굉장히 원미래 이런 걸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특히 AI 바닥은 어제 만든 게 오늘 틀리고 오늘 만든 게 내일 틀리고 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좀 화두가 될 만한 키워드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사실 우리나라 AI가 가장 핫하게 된 거는 저 알파고 덕분이죠. 2016년 초에 이세돌이랑 알파고 대국을 하면서 전 국민이 AI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2018년 말에 12월 1일경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어렵다는 단백질 3D 스트럭처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라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알파고를 하던 인공지능이 단백질 구조 예측까지도 가능하구나 넘어왔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알파스타, 딥마인드의 스타크래프트 2를 하는 인공지능 팀에서 공개한 게 작년 말에 공개했던 버전과는 달리 제한된 버전이었던 달리 지금은 완전하게 사람과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세 가지 종족에 대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플레이를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기는, 그래서 그랜드마스터 레벨까지 오른, 물론 유럽 서버긴 합니다. 유럽 서버가 이런 아시아 서버에 비해서 좀 낮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딥마인드의 어떤 AI 기술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자체가 기술이라는 테크놀로지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노베이션 자체다, 이건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자체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던 모든 기존 제조업 같은 것들에 있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기저기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조 공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조직 운영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감소시키는 부분 혹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모든 것에서 AI가 녹아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앞두 발표에서도 계속 나왔던 개인화, 훨씬 더 강력한 개인화 관련된 부분들이 AI 덕분에 실현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사실은 스몰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는 스몰 데이터 얘기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데이터가 많은 건 맞습니다만 학습에 쓸만한 데이터가 많냐라고 물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 레이블링을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가지고 이제 레이블을 좀 덜 해도 되는 퓨전 러닝 같은 것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같은 데이터가 다 같은 데이터가 아니다. 레이블이 꼭 필요한 데이터,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레이블링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액티브 러닝이라든가 골든 샘플 같은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나 셀프 슈퍼바이즈 같은 방법을 써서 꼭 레이블이 필요하냐 대충 비슷하게 모델 프리트레인용으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슈퍼바이즈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자체가 부족할 때는 오그멘테이션, 제너레티브 모델 같은 거 써서 오그멘테이션도 가능하다. 이런 모델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화두는 사실 개인화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제는 GPU나 클라우드 중심의 어떤 AI 서비스도 있지만 결국은 온디바이스 형태로 쭉 뿌려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5G 인바이러먼트가 되면서 에지 컴퓨팅 굉장히 중요한 이슈 이제 드디어 말만 구성하는 에지 컴퓨팅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별 스마트폰에서 인퍼런스 즉 실행만 하고 있는데 좀 더 지나면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데서 개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훈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트레이닝을 하면서 배터리를 다 날리면 되겠냐. 전화번호라고 받을 배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파워 이슈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온 디바이스에서 모델이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작게 만드는 거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AI 칩 같은 삼성에서 NPU 열심히 투자하고 있죠. AI 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 디바이스로 가면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온 디바이스에서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개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프라이버시 이슈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감한 개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개인화 추천 다 좋은데 과연 내 데이터가 뭔가 클라우드로 올라가거나 사업체로 가는 게 과연 달가운 일인가? 이건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유럽에 있는 GDP와 마찬가지 이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면 페더레이티드 러닝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보유하지 않은 회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존 글로벌리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는 이미 꽤나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엔비디아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활용한 어떤 의료 이런 쪽 기사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으니 개인정보 이슈로 그렇다면 데이터 대신에 개별 이 디바이스들에서 학습한 어떤 정보만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데 모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 거죠. 그러면은 그게 말이 쉽지 개별 디바이스에서 모인 이 나리지들을 어떻게 잘 시큐어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잘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다시 유저들한테 다시 돌려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진짜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가리고 개인적인 이슈가 없는 부분만 잘 긁어와서 나중에 트레이닝을 잘 시켰더니 훈련을 잘 시켰더니 우리가 필요한 패턴만 찾아낼 수 있으면 되지 않냐 하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이런 쪽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가 약간 초창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존 진행되어가는 어떤 개인화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1959년이었나? 69년이었나?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AI 하면 그냥 터미네이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스트롱 AI 나오면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휴먼 대 AI 구도로 가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결국은 사람과 AI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1000만 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1000만 개의 이미지에 전부 다 사람들이 바운드 박스를 그리고 있어야 되냐? 사실은 1000만 개 중에 정말 중요한 데이터 한 10,000개, 10만 개만 뽑아가지고 바운드 박스를 그려도 성능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10만 개만 하면 될 일인데 왜 1000만 개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쉬운 데이터는 AI한테 레이블링을 시키고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것들은 사람한테 시키면 그러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면 결국은 효율성 그리고 정확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게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컨택트 센터 A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콜센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콜센터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질의 혹은 이게 좀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AI 보고 받게 만들면 되고요. 거기서 좀 더 정교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만 담당자분에게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미래는 로봇이 됐건 AI가 됐건 사람과 함께 사람의 어떤 업무 생산성, 업무 효율성을 훨씬 더 올리는 방향으로 협업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그럼 네이버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정도 공유를 드릴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검색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쇼핑이나 비디오, 웹툰, 그다음에 번역기, 메신저, 뮤직까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공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사용자분들께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엊그저께 발표한 사부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한 실적 발표에서도 AI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공유를 드렸죠. 이렇게 AI가 뭔가를 이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네이버랑 나인 합해서 클로바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초기에는 AI 어시스턴트 플랫폼, 아마존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걸 만드는 걸 목표로 했다가 지금은 조금 더 폭넓게, 좀 더 폭넓은 에코시스템, AI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의 어떤 비전은 메이크 베러 월드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굉장히 혁신적인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그냥 이 기술이 연구 개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가치를 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까지 시키는 부분까지 고려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B2B 형태가 될 수도 있고 B2C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B2G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유저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가치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무래도 현존 AI의 핵심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음성,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추천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각 엔진 모듈 기술들을 다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OCR이나 얼굴 안면 인식이나 챗봇이나 컨택트 센터 AI 같은 어떤 프로덕트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B2C 형태도 있고 B2B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복잡한 얘기는 빼고요. 예를 들면 앞서 소개드렸던 백본, 그 백본을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진행했던 연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모델이 제일 잘해요. 다른 모델 비해 더 잘해요. 약간 이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설명 살짝 드리면 기존의 어쨌든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똑같은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뻥튀기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기 개 사진 보실 텐데 개 사진의 일부를 이렇게 아무 처리를 하면 모델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이미지처럼 보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개랑 고양이 사진을 픽셀 수준에서 블렌딩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한테 얘는 개 반 고양이 반이야 하면서 두 번째는 믹스업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개도 아닌 것이 고양이도 아닌 것이 약간 심양사진 비슷한 이미지를 줍니다. 역시 훈련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데이터네 하면서 모델이 또 성능이 또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둘 다 단점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이미지, 개의 이미지의 일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고양이 이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떼서 갖다 붙이는 커믹스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해봤더니 네, 성능이 훨씬 더 정확도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좋은 백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두 번째는 백본 자체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백본을 저희가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녀석을 작은 모델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이 방법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모델이 있고, 이 디스틸레이션에 선생님 모델이 있고 학생 모델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모델보다 더 좋은 학생 모델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서 보시다시피 학생 모델이 더 크기가 작은 학생 모델이 선생님 모델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작은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쪽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의 디스틸레이션은 모델 구조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작은 모델의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현재 이 바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하는 레지넷 50 혹은 레지넷 101보다 파라미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정확도는 훨씬 더 높은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를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에 저희 모델을 적용을 해봤더니 기존 모델 대비 큰 모델 대비해서는 거의 150분의 1, 그리고 좀 작은 모델을 대비해서도 거의 10분의 1인데도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모델 이름은 보시다시피 Extremely Tiny Face Detector라고 해서 EXTB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EXID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우겼었는데 일자자가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덕후스럽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좋으니까 EXID 뮤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람 얼굴 인식 모델까지 붙이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대기업 컨퍼런스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키 찾는다고처럼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얼굴만 짠 보이면 그냥 입장 가능한 게 됐고요. 현존 어떤 다른 모델들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은 이제 어떤 사진 내에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쪽으로 저희가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열심히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구글 ML, 클라우드 ML에서 제공하는 API보다 저희 쪽 OCR이 더 정확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넘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OCR 팀에서 올해 있었던 해외 컨퍼런스 챌린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고, 실제로 중국어 OCR에서도 1등을 차지했는데 저희 보스인 서킴님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OCR을 잘하려면 네이버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OCR을 어디다 쓸 거냐, 여러 가지에 쓸 수가 있는데 좀 신박한 OCR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영수증을 촬영을 하면 OCR을 통해 가지고 저기 있는 각 항목들에 대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쭉 다 올라오는,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항목별로 가격들이 얼마나 쭉 나오잖아요. 이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라인에 연동을 해서 이제 한 여러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메뉴 A를 먹고 어떤 사람은 메뉴 B를 먹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건 누가 먹고 이건 누가 먹고 이건 누가 먹고를 다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저게 되면 뭐냐? N방을 자동으로 해주는, N분의 1 영수증만 있으면 N분의 1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 이런 거를 저희가 적용을 신청했고요. 이런 생활의 소소한 것들을 풀어주는 생활 속의 농가들은 AI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글날 이벤트로 손글씨 폰트 생성 이벤트를 했었고요. 신청자들에게 250자의 한글을 써주면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손글씨를 그대로 모사한 폰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신청자분이 25,000분 정도가 신청을 했고, 한글날 이벤트니까 109분에게 저희가 폰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끝나기 사흘 전까지는 7,000명 정도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강다니엘이
올리고 폰트 받았다고 트위터에 한번 올리는 순간 남은 사례가 18,000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이벤트 끝나고 거의 일주 넘게 GPU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뒷 얘기가 있고요. 그때 이게 제가 노트북을 바꿔가지고 제 폰트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노트북을 쓸 수가 없어서 제 폰트는 다음 기회에 보시는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를 잘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렌즈라고 네이버 앱에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그 이미지, 서치 바이 이미지,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에 해당하는 정보라든가 비슷한 상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조회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Y넷입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주어지면 해당하는 어떤 영상 내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혹은 뭐 먹방 찾아줘, 키스 장면 찾아줘 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기술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브이라이브 같은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인터랙티브 3D 아바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람의 모션을 인식을 해서 쟤를 내가 원하는 캐릭터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면 저기 있는 해골 봐가지고 보는 거죠. 해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아바타에 입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ICCB 부스 운영을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몽방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너무 제가 봐도 좀 못 추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고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로도 만들 수 있다 정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브리핑 그리고 40분 녹음으로 이제 원하는 목소리로 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유인나 씨 목소리는 이미 저희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클로바 앱을 설치하시거나 클로바 스피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밤마다 이런 잔잔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 주무실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네요. 오늘 과거에는 사실 10시간씩 녹음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음성학생이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필요로 된 녹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여러 스타트업들에서도 되게 좋은 퀄리티의 어떤 음성 합성 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이랑 다르게 그리고 요거는 화상회의록을 화상회의록 기술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개별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하고 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회의록을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화상회의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냥 지금 수준은 약간 프로프 오브 컨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 정도면 약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사실 약간 펀더먼탈한 기술의 일부분이고요. 벽구토론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죠.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칵테일 파티 이펙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 사람 목소리만 들으려고 찍으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안 되죠. 왼쪽에 계신 목소리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자연어를 위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인 라바라고 만들어서 구글에 제공한 버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버트라는 저희 라바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한 어떤 첼리 경쟁대회나 그리고 LG CNS에서 제공한 호퍼드에서도 저희가 1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을 할 예정인데 이게 말씀드렸던 컨택트 센터 AI 소상공인들이 뭔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때 전화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 AI OS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라이브 데모로 시연을 했고 연말 정도면 어떤 아웃백 특정 지점에서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찍어주실 수 있나요? 몇 분이서 오시나요? 4명이. 잠시만요. 내일 저녁 7시에 예약 가능하세요. 이렇게 예약해드릴까요? 네, 근데 영업은 몇 시까지 하시나요? 질문은 9시까지 하고요.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음성 인식하고 음성 합성을 하고 대화 주고받고 예약까지 연결된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데모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지난주 월요일 날 데뷔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시연 확인하시고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도 키노트로 설명을 해주셨었죠. 또 다른 그 자리에서 새로 공개를 했던 게 프로젝트 1784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먼과 AI 어떤 공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린 팩토리 옆에 새로운 저희 사업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사업 짓는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1784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빌딩의 컨셉은 굉장히 로봇 프렌들리한 빌딩을 만들겠다. 이고 근데 그 로봇은 사람과 굉장히 친근한 휴먼 프렌들리한 로봇을 만들겠다. 즉 사람이 해야 될 어떤 뭐 택배 같은 거 받으러 가는 이런 업무들을 로봇이 대신 하게 해줌으로써 어떤 개별 연구자들, 엔지니어들은 혹은 멤버들은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서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빌딩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AI, 로봇 이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공개했던 게 글로벌 AI R&D 벨트라고 해서 한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저희 프랑스 있으니까 그리고 베트남, 홍콩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을 AI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벨트로 있는 어떤 거대한 규모의 리서치 R&D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 공개를 했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부분은 결국 저희 자체의 어떤 AI R&D 플랫폼인 NSML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NSML은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GPU 클러스터가 대량의 엄청 대규모의 GPU 팜이 있으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어떤 플랫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커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리소스 관리를 해주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굉장히 막강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냥 자기 연구에만 신경을 쓰면 돼요. 기존의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환경을 개인적으로 다 세팅을 해야 했는데 그런 불편함들을 없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단 스킵을 좀 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을 썼더니 기존의 어떤 GPU 활용률 대비 엄청나게 활용률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어떤 태스크 중심으로 리더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챌린지나 경진대회, 해커톤 같은 걸 그냥 열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내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챌린지 해커톤을 열어왔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메일 관련해가지고 저희 자체의 어떤 오토메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저희 오토메일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있는 선들 각각의 모델이고 그러면은 이 조합의 모델이 도대체 왜 성능이 잘 나오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설계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CR에 저희가 오토메일을 적용을 해봤는데 그냥 OCR 팀에서 모델 받아다가 오토메일 돌려놓고 돌아왔더니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기록을 10% 정도 깨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거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SML을 저희가 만든 이후부터 저희 연구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그리고 국내에 있는 AI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인데 저희의 데이터 그리고 저희의 어떤 GPU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NSML의 리더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꾸준히 챌린지를 진행했고 특히 올 6월에는 저희가 과기부 나이파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해커톤도 진행했었다라는 거고 사실 그 해커톤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문제 개수가 20개였어요. 20개를 200개 팀이 넘는 팀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이런 챌린지를 진행을 했다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연구됐던 기술들 중의 상당수는 세계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 파란색은 여기 학생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턴분들이랑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워크들이고 우리 54.8%나 인턴들과 함께 했던 연구들이 되게 아주 훌륭한 페이퍼로 완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승전 채용이다 보니까 인턴십이나 레귤러 멤버 조인하는 관심 있으시면 제게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든 기술들을 모두 다 GitHub을 통해서 소스코드 공개하고 모델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희 GitHub 들어가셔서 클론 받으시고 스타 찍어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저희 테크 블로그 따로 운영하니까 거기 체크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